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드디어 공천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공천이 확정되었고 이제 경선도 이제 일부 지역만 남겨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공관위원장이 사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이 사람이 보수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냐?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단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분열의 흐름은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기 하남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창근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어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공천에 대해서 어떤 공천은 아우 훌륭한 공천이었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공천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천이라는 큰 파동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네네. 이제 총선도 한 3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진을 해야 되는데 네.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총선 이전에 이제 후보 등록이 다음 주 26일, 27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후보 등록이 불과 이제 일주일 또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5일 후면 후보 등록이고 후보 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선거 체제로 이제 본격 돌입됐다는 건데요. 지금 전체 공천에 대해서 큰 틀의 의미를 봐주셔야 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지난 2016년 공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당시 새누리당의 교체 비율과 민주당의 교체 비율을 따졌을 때 민주당의 교체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래서 어찌됐건 공천에 의해서는 사실 새누리당이 미흡했다 하는 게 사실 표로 직결됐고요. 또 공천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 3년의 시간 동안의 경제폭망, 외교 무능, 그리고 국론 분열, 안보 무장 해제 이러한 실정에 대한 총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큰 틀에서 이제 공천의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통합이라는 큰 틀을 이뤄냈고 그리고 혁신 공천, 인적 쇄신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은 호남 지역을 일단 일부 접어두고요. 그리고 인천 연수을과 그리고 수원의 한 지역구, 네. 두 지역구의 경선을 빼고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공천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현역 의원 교체 비율로 우리가 흔히 잣대를 보지 않습니까? 교체 비율이 한 3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안방, TK 지역의 교체 비율은 무려 한 5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세대 교체, 인적 쇄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리고 반면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은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86의 기환이라고 했습니다. 386 운동권 세력이 20여 년간 정치 권력화되었는데 그들은 이번에 그대로 아무 탈 없이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대표적인 게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인영, 송영길, 김종민 등등 그리고 서영교 그리고 또 최재성 그리고 귀환한 사람이 김민석 등등 386의 귀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은 실제 저희 미래통합당의 한 10% 이상 뒤지는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봤을 때 저들은 말로는 시스템 공천 운운하고 포장은 근사하게 했습니다만 정책 포장을 근사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사에 대한 포장도 근창하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친문 세력의 장기 집권에 의한 그들만의 공천을 한 것이고 여전히 조국 수호대 공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큰 틀에서 인물을 바라본다면 저희 미래통합당이 결국 문재인 정부 실정 3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천에서 큰 틀에서는 이뤘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 100점 만점에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저 민주당에서 하는 저 공천 행태를 보면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마냥 편을 들어주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은 충격적인 수준 아닙니까? 뭐 가령 비례 1번이라는 사람은 뭐 부정수급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1번 같은 경우도 무슨 대리게임? 뭐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지금 뭐 지역구 같은 경우도 면면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력이 뭐 전과 이력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거 하나 지금 따질 것 없이 지금 참 막장 공천을 했다. 네. 그런 지적이 나온 상황인 건데
어쨌든 통합당 이제 공천을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우리가 이제는 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제가 다른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이창근 박사님과 같이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대 구도로 문재인 정부 3년의 실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이라는 탄생의 의미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이뤄냈고 공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는 어쨌든 혁신 공천, 인적 쇄신, 어쨌든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을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 수도권은 정말 박빙입니다. 그쵸. 그런데 경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이전에 자유한국당 의원이셨죠. 이현재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고 출마를 선언하고 했는데요. 이분뿐만 아닙니다. 결국 1대1 구도에서 이탈해서 가겠다고 하는 분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헌납하는 꼴입니다. 정말 결국 심각하죠. 선당 후사의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초재선 의원들 전부 다 지난 11월 달에 공천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백지 위임을 하겠다 그랬어요. 아하. 그리고 공천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인한 무기명, 그 어쨌든 다 동의하고 지도부에 일임한 그러한 공천 백지 위임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불과 몇 개월 지났다고 공천에 불복하고 손발 뒤집듯이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현재 의원 같은 분은 징역 1년형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자숙하고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분 말고도 또 있어요. 지금 수도권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전직 의원은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이었던 분들이 일부 있어요. 물론 당협위원장으로서 고생하고 했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은 얼마나 중차대한 위기입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의 대표적인 게 광명입니다. 예전 광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이전에 한나라 시절에 저희 땅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전재희 의원이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역을 다 놓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인물을 배치했는데 광명 가벌도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서 일부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전직 당협위원장들이 계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안 되고 민주당의 승리를 헌납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구도에서는 지금 선거 구도가 어쨌든 호남권은 결국 민주당을 포함한 법여권, 영남권과 강원권은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맞서서 우리 미래통합당 힘을 모아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영남권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구미, 경주 등등, 그리고 경남에는 거제, 뭐 이런 지역. 거제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들이 참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보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일부만 이탈해도 자칫하면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 계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도권, 저는 이제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막 와닿아요. 실제로 지난 2016년 총선 때만 봐도 3% 이내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선거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네. 수도권에 또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소속 이러신 분들, 저는 뭐 억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만약에 3%, 막 4%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 있었으면은, 그게 통합당으로 갔으면은 충분히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만약 당선된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정권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한 번 좌절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악의 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승리를 헌납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통합당이 탄생한 의미와 배경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정당과 정당 간의 합당에 의해서만 탄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모든 세력이 한데 뭉친 미래통합당입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 이제는 통합이라는 명분과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실정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그러한 명분에서는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현재 의원 비롯해서 그리고 이정현 의원 무소속입니다만 영등포 지역도 우리가 탈환해야 될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영등포 어리.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순천에서 올라와서 나오셨다? 어떠한 명분도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의원 참 훌륭하게 열심히 애쓰셨지만 이제는 대의명분 하에 큰 틀에서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은 언제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에서 소위 말하는 제복벨트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남 지역에 우리 박찬주 육군대장, 아하. 물론 본인께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정용선 전 치안정감, 그리고 김건태 전 육군대장, 다 지역이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당진, 공주부여, 청량, 천안. 천안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이지만 사실 수도권과 매일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수도권 영향 아래 있는 지역입니다. 천안의 바람이 수도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인접하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들 세 분이 무소속으로 나오신다 하면서 제복 무소속 연대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만에 하나 몇 프로라도 잠식해서 이들 지역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그 역사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냐 이거죠. 지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심각하고 정말 위기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한데 힘을 모아서 다시 통합으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통합으로 나아가야 될 이 시국에 수도권에는 징역형을 받은 이현재 의원부터 그리고 우리 고생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부터 그리고 찾아와야 될 지역구인 광명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전직 당협위원장들부터 그리고 영남권에는 이미 영남권에는 판세가 형성됐습니다만 거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행여나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를 제공하는 분들 그리고 충청권에는 제복벨트라고 하는 말이 벌써 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들 특히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합니다만 그만큼 당에서 녹을 먹고 당의 은혜를 입어서 국회의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국회의원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그간에 고생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봉사를 하신다면 나중에 더 큰 기회가 국민들이나 우리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나 왜 모르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이 지분은 결국 마지막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지금 만약 총선 구도가 이제 조만간 확정이 될 텐데 결국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우리 유권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당장 우리 경기 하남 지역도 그렇고 여러 현안들이 있을 텐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좀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네요. 네, 우리 하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제 실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남과 같은 지역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드타운이나 아니면은 생계형 서비스의 구조가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들. 이들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것 때문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더욱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나 그러한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마저 다 일자리를 잃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경제를 구해달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아니라고 시민들은 외치는데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은 정말 경제 하나만 보더라도 바뀌어야 된다. 다 바뀌어야 된다.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부의 지역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의 의미, 미래 통합의 탄생의 배경 그러한 것을 부정하고 또 지도부에 백지위임을 하겠다는 그 사인, 잉크가 마르기 전에 출마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구의 유권자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끝까지 강행을 한다면은 그거는 선당 후사, 성공 후사의 정신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사리사욕, 본인의 욕심뿐이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정말 미래통합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힘을 받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인재 영입이나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출마한 지역에 꿋꿋이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공화당 후보가 여전히 1, 2%의 표만 가져가도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번 총선의 의미와 미래통합당의 탄생의 배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기를 5일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박사님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신한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물론 이 공천이라는 과정, 결국 국회로 들어가는 그 길목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권자의 심판이 있겠지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분명히 또 겪어야 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통합하는 길로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영상 추천 꼭 눌러주셔서 외부로 영상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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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